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회계원리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동안 회계원리를 맡은 강호남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잘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계원리에 대해서 먼저 회계원리가 가지고 있는 과목의 의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학기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제1강 회계와 기초이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경영학과라는 타이틀을 다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양대축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는 경영이라는 말 그대로 경영, 어떻게 하면 기업체를 운영하고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것은 판매나 생산 같은 것을 놓고 보는 그야말로 기업 활동에 관한 영역이 있다면, 회계라는 것은 회계, 재무, 금융 이쪽으로 해서 자금과 자본을 다루는 경영의 아주 기초적인 재화이죠. 돈, 자본, 자금, 재화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현대적인 기법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 중에서 회계 원리라는 것은 재무나 회계에 있어서 첫 도입 부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회계 원리는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왠지 이건 문과의 수학 같다. 또 나는 문과를 지원했는데 왜 이런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원리를 또 배워야 되는가? 왜 공식을 또 외워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내 개인에 있어서 꼭 기업 경영이나 기업 활동을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개인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전한 재무 활동, 건전한 회계 활동을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이 회계 원리라는 것을 좀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대단히 쓸모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교재를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는 IFRS 회계원리, 출판사 다임의 김영덕 저자가 쓴 2016년도 회계원리를 주 교재로 하는데, 꼭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이런 책도 좋습니다. IFRS 회계 입문, 이재실 저의 교육과학사, 이런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중에 가면 다양한 회계 입문, 회계 원리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준비해보면서 느낀 점은,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를 준비한다, 아니면 전문적인 회계 분야의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그쪽에 있어서의 좀 심화학습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교재를 좀 간단한 원리를 위주로 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렇게 핸드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건 약 100쪽 정도 되는 과제 교재인데요. 그야말로 요약을 위한, 우리 강의를 위해서 제가 편집하고 작성을 해본 것이니까 이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우리 과목에서는 이 교재 안에서의 범위에서만 충실히 한다면 수업을 따라오고 또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회계 원리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경을 넓히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2권 정도 회계에 관한 책을 사서 읽어보고 풀어보고 숙지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21년 가을 학기 과목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교재는 제가 만든 교재 그 목차를 따라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간단한 안내말이 있고요.
여기 제가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3쪽에 보시면은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블랭크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수업 계획서 상에 있는 배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 30%, 과제 20%, 출석 20%. 여기서 출석은 여러분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4번, 그러니까 3회 이상 결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니까요. 비대면 수업에 있어서 비대면 수업의 출석을 점검하기 위한 주간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과목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글이나 워드 문서로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것인데 이 부분은 빠뜨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학교 교칙상 인정되는 그런 말하자면 출석 면제, 불출석 면제 사항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꼭 수업 시간에 참석을 하셔서 출석 체크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제는 2번 나갑니다. 그래서 각각 10점씩 해서 10% 반영을 하게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30점 만점에 30점 만점의 테스트가 중간과 기말, 여기 보시면 8주차와 15주차에 시험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클래스 1번부터 제1강부터 13강까지 목차를 설명을 드릴게요. 1강은 회계 시스템의 기본 구조, 2강은 회계 거래와 회계 등식, 3강은 거래 기록과 회계 장부, 4강은 서비스 기업의 회계 순환 과정, 5강은 상품 매매 기업의 회계 순환 과정, 6강은 재무보고와 재무제표, 7강은 현금, 수취 채권과 지급 채무, 8강은 8주차는 중간고사를 보고요. 제8강에서는 재고자산, 제9강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10강은 금융자산, 제11강 부채, 제12강 자본, 제13강 현금 흐름표, 그리고 마지막 15주차는 기말고사로 이번 학기 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회계원리 목차를 보세요. 여기 목차를 보시면 1강부터 13강까지는 각각 우리가 한 강에 한 주씩 이렇게 진도를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강하고 2강은 그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원리를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3강, 4강, 5강이 조금 좀 난이도가 있고 밀도가 있고 분량이 좀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 5강에서는 제가 드리는 교재, 이런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신 교재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드린 교재는 반복해서 2회는 풀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회계 원리를 익히고 그 다음에 이 과목에서 좋은 우수한 성적을 따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1강 회계 시스템의 기본 구조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회계 시스템의 필요성과 역할, 회계 시스템의 구성, 재무제표의 종류와 의미, 회계 시스템의 제도적인 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회계의 목적과 필요성. 자, 회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회계가 뭡니까? 회계가 뭐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뭘 계산하죠? 돈을 계산하는 겁니다. 돈. 자, 그러니까 돈을 계산하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무슨 채권이 나오고 무슨 어음 같은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을 미리 좀 스터디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과목에서 얘기하는 회계라 함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행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봅시다. 목적은 경영주체의 경영활동을 측정하고 분류하고 요약해서 정보 이용자, 벌써 오타 하나 나왔네요. 자,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 이용자는 누가 있을까요? 정보 이용자는 내부자들, 경영, 종업원 등이 있고, 외부자들은 투자자나 시장기구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기업들의 투자, 주로 이제 주식 투자가 대표적인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이 어떤가, 경영 성과가 어떤가, 경영 흐름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 재무제표 또는 재무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재무정보는 대부분 돈, 숫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정성적인 표현, 올해는 기업 활동이 잘 되고 영업이 원활하고 분위기가 좋았고 성과가 좋아서 소비자들, 고객들도 만족하고 우리 경영자 및 종업원들도 다 만족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얼마를 벌어들였고 얼마의 원가를 썼고 판매하는 데는 얼마를 썼기 때문에 이익금은 얼마가 나왔고 거기서 세금을 얼마 공제하고 기타 등등의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될 요인들을 다 계산하고 보니 당기 순이익, 올해 2020년 또는 2021년도의 순이익은 얼마가 남았습니다. 라고 숫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틀리면 안 되는 거죠. 틀리면 안 돼요.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를 수정하거나 보정하는 장치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라는 주석을 달아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회계라는 것은 정확하게 떨어지는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과학적이고 또는 수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숫자에 약하신 분들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정교하게 발달된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 기업 활동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제도가 보완되면서 기법이 발달하고 있는 분야가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회계 정보의 이용자, 내부 이용자, 외부 이용자가 나와 있고요.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라는 말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시스템의 기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진도는 지금 우리가 6쪽 정도 나가고 있어요. 회계 시스템의 기능은 인식 및 측정 기능, 그리고 처리 기능, 전달 기능. 자, 이게 어려운 표현을 써서 그렇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기업 활동의 회계 기록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식별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다 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종류가 100가지가 있어요. 100가지 중에 어떤 게 얼마만큼씩 팔렸는가, 어떤 게 얼마만큼씩 남아있는가, 어떤 거는 100개가 다 팔렸고 어떤 거는 50개만 팔리고 50개가 남아있고 어떤 거는 한 개도 안 팔려서 100개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능이 회계 시스템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처리 기능은 뭐냐면 의사결정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 분야 또는 거래 성격별로 분류하고 요약한다. 자, 이것은 그러면은 안 팔린 제품들은 어떤 군이냐, 잘 팔린 제품들은 어떤 군이냐, 그리고 우리 원자재는 얼마나 남아있냐, 우리 판매처에서 하는 활동을 할 때 쓴 비용은 얼마냐, 즉 마케팅이나 마케팅 비용은 얼마냐,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내부에서 이 기업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쓴 비용은 얼마냐, 판매 관리비는 얼마냐,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요약해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전달 기능은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의 전달. 일반 목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해진 회계 시스템의 룰대로 하는 것이고, 특수 목적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사장님께서 이번에 이런 활동에 대해서 투입된 원가를 알고 싶어 하신다, 궁금해 하신다, 또는 경영 전략팀에서 내년 경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제품의 어떤 증가 추이 또는 판매 추이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목적에 맞게 회계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무제표의 구성. 자, 이제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재무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고, 자본 변동표가 있고, 현금 흐름표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를 합쳐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재무제표. 예, 재무, 파이낸싱과 관련한 제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모여진 표,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재무제표. 재무제표 안에 들어가는 게 재무상태표. 자, 우리의 재무상태는 어떠합니다? 손익계산서. 예, 우리는 얼마 팔아서 얼마 남았습니다. 자본 변동표. 우리 원래 돈은 얼마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현금 흐름표. 자, 자본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자본이라는 건 그렇게 있었지만, 현금 흐름표 뭐냐면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현금도 들어오고, 은행에서 빌린 대여금도 들어오고, 투자해서 유입되는 자금도 들어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1년 동안 어떻게 왔다 갔다 흐름이 있었는가. 그래서 기말, 연초에는 얼마가 있었는데, 기초, 연초에는 얼마가 있었는데 기말, 연말에는 얼마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흐름을 정리해 놓은 표가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회계의 기본 과정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업 실체. 기업은 기업 자체가 하나의 독립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사장, 대표이사 또는 뭐 회장님 누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회장이나 사장 개인과 회사가 동일하진 않아요. 기업은 기업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봅니다. 법인격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회계의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장, 회장 또는 기업의 대주주와 그분들의 재산과 회사, 기업의 재산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네. 계속 기업의 과정. 기업 실체는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한다. 자, 존속한다고 가정한다. 그 말은 뭐예요? 당장 내년에 문 닫을 거기 때문에 올해 여기서만 끝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이게 사이클이 계속 일정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게 20년, 30년 계속 지속되는 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가정 개념입니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 기업 실체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서 각 기간 단위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통상 1년. 자, 재무제표는 1년으로 하고요. 많은 회사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기, 한 회기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4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기도 하고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도 하기도 하고, 또 그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9월부터 9월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정하기 나름인데, 통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래서 두 달에 걸쳐서 1월, 2월에 걸쳐서 결산을 마무리한 다음에 세 번째 달인 3월 달에 정기 주주총회를 갖는다. 이게 일반적인 회사들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보통 6월 말에 결산하는 회사는 9월 달에 주주총회를 하고요. 또는 뭐 약간의 차이가 있게 그렇게 경영들을 합니다. 3월 달에 하는 데들은 5월 달에 주주총회 또는 6월 달에 주주총회를 하고요.
자, 발생주의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되고 획득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관련 수익이 실현되었을 때 대응해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 말은 자, 제가 아이스크림을 100개를 팔게 됐어요. 그런데 돈은 한 달 있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통장에는 오늘이 9월 1일이라고 해보자고요. 9월 1일에 팔았는데 돈은 10월 1일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회계장부상 내가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10만 원이라고 할까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100개를 팔았는데 그래서 10만 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10만 원을 받는 장부에 기록하는 날짜는 9월 1일일까요? 10월 1일일까요? 상품은 없습니다. 자, 기록하는 날은 9월 1일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발생주의 원칙. 그러면 10월 1일 날 돈 받았는데 그때 통장에 찍힌 대로 장부를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방식은 뭐라고 하죠? 현금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기업 활동을 기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갖게 됩니다. 왜? 현실 사회에서 이 기업 거래 활동을 하다 보면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는다는 게 이제 물건을 계약을 한다는 거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납품을 하고 납품을 내가 출발을 시키고 또 그쪽에서 도착을 받고 도착받은 걸 확인해서 뭐 불량품도 건져내고 반품 처리할 거 반품 처리하고 입고시킬 거 입고시키고 그 기업 활동이 일단락이 되면 대금을 결제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또 수취처 공급한 쪽에서는 그 대금을 수령하고 그 수령한 걸 인식하고 이 과정이 하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장부는 언제 기록하는 게 언제 날짜, 언제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발생, 그 일이 벌어진 때, 그러니까 그 일이랑 거래가 벌어진 때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품을 보냈을 때, 그때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거를 다른 활동으로 봤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자, 계약을 할 때가 발생주의일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계약을 할 때는 뭐냐면 계약 날짜, 계약서에 자, 그럼 저는 제품을 몇 월 며칠 날 보내겠습니다 라는 약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일을 당일날 물건을 보내는 당일날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보통은 계약이 선행이 되고 그리고 물건을 보내는 게 후행, 그 다음에 벌어지고 돈을 받는 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발생주의라 함은 이 물건을 인도하는 이 행위가 벌어졌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수입을 잡는다. 회계상의 장부 기재일 기준일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회계에 관한 회계 시스템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자, 어떠세요? 할만하겠습니까?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사실 이것보다 깔끔한 과목도 드물어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막상 해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을 조금씩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과목이 또 이 회계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일생에 큰 자산이 되는 좋은 과목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목표의식, 동기부여, 자, 내 인생에서 회계 원리는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된다. 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